2. 눈으로 말하는 자, 시각적 사유의 시작. 화가는 눈으로 말합니다. 그들의 언어는 말로 표현되는 단어와 문장이 아니라 색채, 형태, 선, 질감, 그리고 빛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시각적 언어는 인간의 경험과 감정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로 때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내면의 세계를 드러냅니다. 화가가 캔버스 위에서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며 어떻게 시각적 사유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지를 탐구합니다. 이 글은 화가의 시각적 언어가 어떻게 말이 되는 언어와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을 위한 언어로 나뉘며 그 시작점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말이 되는 언어의 구체적 내러티브의 시각화는 화가의 언어 중 말이 되는 언어는 명확한 메시지나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관객이 작품을 보고 즉시 이해할 수 있는 상징, 내러티브 혹은 주제를 포함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종교적 이야기나 신화를 캔버스에 사실적으로 구현하며 관객이 읽을 수 있는 시각적 텍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는 성경의 창세기를 시각적으로 풀어내며 신앙과 권위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뱅크시 BANKSY와 같은 예술가가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를 직설적으로 표현하였고 그의 작품 풍선소녀는 단순한 이미지, 붉은 하트 풍선과 소녀를 통해 희망과 자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작품은 마치 문장처럼 해석될 수 있으며 관객에게 명확한 의도를 제시합니다. 이는 말이 되는 언어로서 화가가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입니다. 작품 8 조혜원의 아버지의 부재. 이 그림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 접혀있는 손, 희미한 배경의 색감은 선명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에 배치된 인물은 마치 세월의 중심에 놓인 존재처럼 앉아있으며 고개를 살짝 떨군 표정, 굳어있는 손동작, 몸에서 바닥으로 번지는 치마의 형태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 속의 삶의 무게를 시각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배경의 어둠은 단순한 배경색이 아니라 그녀의 기억, 누락된 이야기, 말해지지 못한 고통을 상징하며 어둠 속에서 인물을 감싸고 있는 듯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그 어둠을 뚫고 시선을 던지고 있습니다. 흰 고무신은 화면 한편에 소리 없이 놓여 있으며 이는 단지 신발이 아니라 그것은 부재된 상태와 떠남, 없음을 또는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삶의 경계를 시각적으로 말하는 상징입니다. 지팡이는 곁에 있지만 쓰고 있지 않고 이것은 기억 속의 도구이며 과거의 몸짓이며 이제는 사용되지 않는 시간의 증표입니다. 말보다 강한 시각적 문장은 이 그림은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녀의 몸은 말을 멈췄지만 화면 전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색, 구도, 비어있는 공간, 물건의 배치 모두가 감정의 어휘, 기억의 문법이 되어보는 이로 하여금 해석하도록, 공감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조혜원의 시각적 언어는 말보다 더 깊고 더 오래 남습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언어가 아니라 시각으로만 할 수 있는 언어이며 작가는 선이나 형태보다 침묵, 여백, 흐림으로 말합니다. 어머니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말이 되지 않는 언어입니다. 이 장면에서 관람자는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의 결을 따라가게 되며 시간의 무게, 인생의 노고, 기억의 풍경을 조용히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가의 언어이며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이 말하는 방식, 즉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사유를 이끄는 시각적 언어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은 논리적 언어로 환원할 수 없는 감정, 무의식, 혹은 추상적 경험을 다룹니다. 화가는 이를 색채, 형태, 붓터치의 리듬으로 표현하며 관객에게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바실리 칸딘스키는 추상예술의 선구자로 색과 형태가 내면의 울림을 전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작품 구성비은 구체적인 대상을 묘사하지 않지만 강렬한 색채와 동적인 선이 감정의 소용돌이와 마크 로스코의 대규모 추상화는 세계의 깊이와 공간적 확장으로 관객을 명상적 상태로 이끕니다. 그의 작품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의 불안, 경이,
혹은 숭고함을 전달합니다. 이는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을 위한 언어로 화가가 내면의 혼란과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화가의 시각적 언어는 단순히 캔버스 위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것은 눈과 마음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화가는 세상을 관찰하고 그 관찰을 내면의 감정과 철학으로 재해석합니다. 이 과정은 시각적 사유라 부를 수 있으며 화가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클로드 모네는 빛과 색의 순간적 변화를 포착하며 인상주의라는 새로운 시각적 언어를 창조했습니다. 그의 수련 연작은 단순한 연못의 풍경이 아니라 빛과 시간의 흐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합니다. 한국화가 이중섭의 경우 그의 소 시리즈는 단순한 동물의 묘사를 넘어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삶의 끈질긴 생명력을 표현합니다. 그의 거친 붓질과 강렬한 색채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희망을 담습니다. 이는 시각적 사유가 단순한 관찰을 넘어 화가의 내면과 세상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화가의 언어와 현대적 맥락에서 화가의 언어는 전통적인 캔버스를 넘어 디지털 미디어와 설치 미술, 퍼포먼스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았으며 화가는 여전히 눈으로 말하는 자로서 시각적 사유를 통해 세상과 소통합니다. 현대 예술가 줄리안 슈나벨은 깨진 접시와 거친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며 물질성과 감정의 충돌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말이 되지 않는 감정적 언어의 현대적 구현입니다. 반면 케인 대 와일리는 초상화를 통해 인종과 권력의 내러티브를 재해석했습니다. 작품 10, 조혜원의 소백산 몽유도는 보이는 풍경이 아니라 느껴지는 풍경입니다. 실제의 산이 아니라 꿈속에서 걸어본 산이며 손에 잡히는 나비가 아니라 기억 위를 부유하는 감정의 형상입니다. 수천 겹의 꽃잎 같은 붓질로 이루어진 산의 곡선은 마치 순결처럼 피어오르는 무의식의 결과입니다. 이는 자연의 묘사가 아니라 작가의 내면 풍경이며 말보다 먼저 다가오는 시각적 언어입니다. 화면 위를 떠도는 두 마리의 나비는 인간의 존재, 혹은 떠나간 영혼, 혹은 지나간 시간의 화신처럼 느껴집니다. 그 움직임은 소리 없지만 보는 이의 마음에는 진동처럼 말을 걸어옵니다. 소백산 몽유도는 말로는 전할 수 없는 세계를 눈으로 사유하게 하는 언어입니다. 이는 조혜원의 회화가 지닌 특유의 시성이며 바로 보이지 않는 언어의 핵심입니다. 침묵하는 화면, 그러나 감정이 살아있는 구성. 세상의 형태를 빌려 마음의 무늬를 그리는 이 작품은 우리가 언어로 다다를 수 없는 세계와 조용히 연결됩니다. 화가는 눈으로 말하는 것은 때로는 명확한 이야기로,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말이 되는 언어는 세상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의 내면을 흔듭니다. 시각적 사유의 시작은 화가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 시선을 캔버스 위에 풀어내는 순간이며 이 과정에서 화가는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라 세상과 인간의 경험을 연결하는 눈으로 말하는 자가 됩니다. 그들의 언어는 말보다 강렬하고 때로는 말보다 깊고 보는 것이 곧 생각하는 것입니다. 화가에게 시각은 감각기관이 아니라 사유의 창입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단지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내면을 자기만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시작입니다.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기 전에 사람의 얼굴, 손끝, 미세한 그림자의 떨림을 먼저 읽었으며 그 표정 안에서 말로 설명되지 않는 감정의 언어를 감지했습니다. 눈은 내 안의 사유가 깨어나는 첫 통로였으며 화가에게 보는 일은 훈련이기도 하고 감각을 길들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본질적으로는 이미지를 통해 존재를 이해하려는 본능적인 탐색입니다. 사물을 본다는 것은 그 형태를 따라가 보는 것이 아니며 색과 결과, 거리, 밀도, 구조, 그 안에 흐르는 기운까지 봅니다. 눈으로 겉을 보고 감각으로 속을 듣고 손으로 사유를 옮깁니다. 세상의 말들이 너무 빠르고 날카로울 때 나는 그림을 봅니다. 그림은 말보다 천천히 움직이고 더 깊은 시간을 품습니다. 화가는 눈으로 사유하는 자이며 감각으로 생각을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가에게 언어는 늘 늦게 도착하며 우리는 말하기 전에 느끼고 쓰기 전에 바라보고 쓰다듬기 전에 사라지는 감정을 붙잡습니다. 붓을 들기 전에 이미 나는 수많은 것을 보았으며 그리고 본 것들이 내 그림의 시작점이 됩니다. 말은 그 다음입니다. 언어는 뒤따라오는 해설일 뿐이며 그림은 나의 첫 번째 문장이며 보는 행위는 나의 첫 번째 사유입니다. 나는 본 것을 그리며 생각합니다. 시각적 사유와 화가의 언어는 화가의 눈으로 말하는 방식은 단순한 시각적 관찰을 넘어 세상과 내면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즉 말이 되지 않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가는 색, 형태, 구성으로 논리적 언어를 초월한 직관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마르크 로스코의 대규모 생면 추상화는 색의 깊이와 질감으로 관람자의 감정을 자극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오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상징적 이미지로 화가는 단순히 보이는 것을 그리기보다는 상징과 은유를 통해 사유를 시각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화가 이중섭의 작품에서는 소나달 같은 이미지가 그의 개인적 고통과 희망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으며 무의식의 탐구 초현실주의 화가들처럼 시각은 무의식의 세계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는 논리적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말이 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융합되어 보는 것이 곧 생각하는 것이라는 말은 화가가 단순히 외부 대상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는 행위를 통해 세상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관찰에서 창조로 화가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복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카소의 큐비즘은 대상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며 보는 행위를 사유의 과정으로 전환했습니다. 감각과 철학의 연결은 화가의 시각은 감각적 경험을 철학적 사유로 연결합니다. 김환기의 점화는 단순한 점의 반복이 아니라 우주와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관람자와의 대화에서 화가의 시각적 언어는 관람자에게 해석의 여지를 열어줍니다. 이는 언어적 설명 없이도 감정과 사유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말이 되지 않는 언어는 화가가 시각을 통해 표현하는 비언어적 사유의 핵심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각적 사유와 밀접히 연결됩니다. 언어의 한계를 초월하고 언어는 선형적이고 논리적이지만 시각은 다층적이고 직관적입니다. 화가는 색, 빛 형태로 말로 담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과 개념을 표현합니다. 화가의 시각은 내면의 사유를 외부로 투영하는 창입니다. 예를 들어 에드바르드 뭉크의 절규는 공포와 불안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며 언어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감정을 드러냅니다. 보편적인 시각적 사유는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넘어 보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말이 되지 않는 언어입니다. 현대 미술에서 시각적 사유는 더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었습니다. 설치 미술과 퍼포먼스, 예술가들은 시각뿐만 아니라 공간, 움직임, 소리를 활용해 사유를 표현합니다. 백남준의 비디오 설치 작품은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사유하는 예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현대 화가들은 시각적 사유를 인터랙티브한 방식으로 확장하며 관람자와의 새로운 소통을 시도합니다. 이처럼 화가의 눈으로 말하는 언어는 시각을 통해 사유를 표현하는 강력한 도구이며 이는 논리적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말이 되지 않는 영역에서 감정, 철학, 상상력을 자유롭게 펼칩니다. 화가의 시각은 단순한 감각기관을 넘어 세상과 내면을 연결하는 사유의 창입니다. 작품 13, 조혜원의 페르소나에 관한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언어를 캔버스 위에 새긴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말로 다할 수 없는 내면의 풍경을 색과 형태로 풀어내고 관객을 무의식의 깊은 곳으로 이끌어냅니다. 초록빛 배경 위에 떠있는 사슴의 머리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응시하는 또 다른 자아를 상징합니다. 그 눈은 말하지 않으면서도 무언가를 전합니다. 아마도 잊혀진 기억이나 감춰진 욕망의 흔적일 것입니다. 중앙에 서 있는 마네킹은 다채로운 옷을 걸치고 있고 무지개처럼 펼쳐진 색깔은 감정의 층위를 드러내며 갈라진 등 부분은
페르소나 사회적 가면화 내면의 갈등을 암시합니다. 주변에 흩어진 눈, 달, 그리고 추상적인 형상들은 언어로 정의할 수 없는 상상의 조각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백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말로 표현되지 않는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조예원은 붓끝으로 보이지 않는 언어를 형상화합니다. 이 작품은 단어로 설명되지 않는 감각의 흐름을 세계의 떨림과 선의 순결로 전합니다. 페르소나에 관한 이야기는 화가의 손에서 태어난 침묵의 언어로 보는 이에게 각자의 내면을 되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남기고, 조예원의 페르소나 작품은 고요하면서도 이질적인 감각이 교차하는 초현실적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무표정한 마네킹, 그리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형형색색의 옷은 자아를 둘러싼 사회적 껍질이자 역할입니다. 그 안에는 감정도 얼굴도 없고, 이는 화자가 아닌 보이는 자아로 존재하는 이들의 상징처럼 다가옵니다. 초록의 배경은 차분하지만 불안합니다. 눈은 도처에 흩어져 있고, 분할된 얼굴과 무표정한 사슴의 시선은 보는 이로 하여금 끊임없이 응시당하고 있다는 기시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응시는 외부 세계의 시선일 수도, 혹은 자신 안의 무의식이 투영된 감시일 수도 있습니다. 작품 속 달은 아직 차오르지 않은 채 기울어 있으며, 화면 속 선들은 분절되고 겹쳐집니다. 이 모든 조형 요소들은 완전하지 않은 자아, 조각난 정체성, 중첩된 감정의 비유로 읽힙니다. 이 작품의 화면은 단순히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감정의 구조를 시각화하고 내면의 풍경을 은유적으로 구현하는 시도입니다. 화려한 옷은 눈에 띄지만 주체는 없고, 사슴의 눈빛은 마주보지만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말하지 못한 감정들, 감추어진 진실들, 혹은 껍질 안에 숨은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이 작품은 보는 이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은 누구의 시선을 위한 것인가요? 그리고 그 시선은 진짜 당신인가요? 하고 말입니다.